우리 민우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네. 제발, 제발요. 새벽 4시 32분이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고요한 그 시간, 산골 마을 청알리의 정적을 찢는 비명 한 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날카로웠고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건 새벽 운동을 나섰던 이장 박철수였어요. 그의 손전등 불빛이 비탈길 아래를 비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비탈 아래 개울가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수진, 42살.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하얀 원피스는 진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수진아! 박철수가 달려내려가 그녀의 손목을 짚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절망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하나둘 불이 켜진 집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한 이름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집 아들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도 밤마다 혼자 돌아다닌다며? 맞아. 지난번에도 수진이 슈퍼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다잖아. 아이고, 불쌍한 수진이. 그 아이 때문에. 같은 시각 마을 끝자락 141번지 낡은 단층집.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붉은 경광등 불빛이 방 안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여자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순옥 68살. 그녀의 손은 커튼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어요. 141번지 쪽 아니야? 그 집 아들. 쉿! 작게 말해. 들리면 어떡해? 순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소파 구석에는 빨래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급히 감춰둔 것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남색 셔츠.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 강민우가 겁먹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밖이 시끄러워요? 나쁜 일 생긴 거예요. 35살 민우의 목소리는 15살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10살 때 겪은 교통사고로 정신 연령이 그대로 멈춰버린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다쳤나 봐. 순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어젯밤에 어디 나갔었니? 네. 안 나갔는데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순옥의 시선은 방문 옆에 놓인 운동화로 향했습니다. 그 운동화 밑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끈에는 나뭇잎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현장에는 경찰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력반 최 형사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남자가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최정우 형사 45살. 15년간 강력 사건만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시관이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 하나. 그 위에는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인 글자가 있었어요. 민, 최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천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해자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느질로 수놓은 이름표 같은데 누군가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름표.
요즘 누가 옷에 이름을 수놓아요? 보통은 아이들 옷에 하죠. 잃어버릴까봐. 근데 이 바느질 솜씨를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정성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최 형사는 그 1000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마을 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형사님, 저기 혹시 141번지 강민우라고 아세요? 강민우? 네, 그 집 아들인데 지적 장애가 있어요. 어머니가 옷마다 이름을 수놓아 준다는 소문이. 최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요즘 그 아이가 밤마다 혼자 돌아다닌다고 해요. 지난주에도 수진이네 슈퍼 앞에서 한참 서 있더래요. 수진이가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도. 순옥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창밖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녀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거실에서 민우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알리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는 마을 슈퍼를 운영하던 김수진 씨로. 순옥은 황급히 달려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민우야, 만화 볼까? 네, 좋아요. 민우는 금세 웃으며 만화에 집중했지만 순옥은 그 옆에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비가 내리던 그때였어요. 민우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던 거죠. 민우야, 어디 가려고? 밤인데. 수진 아줌마요. 도와줘야 해요. 뭐?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도와줘야 한다고요. 빨리. 그 말을 남기고 민우는 비를 맞으며 뛰쳐나갔고 순옥이 우산을 들고 쫓아갔을 때는 이미 민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민우는 온몸이 젖은 채 돌아왔어요. 가장 순옥을 놀라게 한 건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팔에는 긴 긁힌 자국이 나 있었거든요. 민우야, 이게 다 뭐니? 넘어졌어요. 비탈길에서. 아팠어요. 민우는 울먹이며 대답했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를 씻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노크 소리에 순옥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자 최 형사와 젊은 여형사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혹시 이순옥 시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순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강력반 최정우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젯밤 김수진 씨라고 아십니까? 마을 슈퍼 하시는 분인데 아, 네, 알죠. 그분이 어떻게... 안타깝게도 어젯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문틀을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혹시 아드님 강민우 씨 어젯밤 집에 계셨습니까? 순옥의 손이 문고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긴 침묵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 민우는 밤에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제 운동화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신고 나갔던 거요. 젖어서 빨아야 하는데. 순옥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최 형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드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순옥은 말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형사들이 안으로 들어서고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던 민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손님이세요? 민우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팔에 난 길고 선명한 긁힌 자국이 형사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그 상처는 어떻게 난 건가요? 어젯밤에 나뭇가지에 긁혔어요. 수진 아줌마 도우러 산으로 갔었거든요. 수진 아줌마를요? 네. 아줌마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순옥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 형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순옥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죠. 내가 지켜야 해. 어떻게든 우리 민우를 지켜야 해.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조사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연신 손톱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민우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여형사 박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옆방에 계세요. 걱정 마세요. 최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수첩을 펼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어젯밤 몇 시에 집에서 나갔나요? 11시쯤요. 아니, 11시 반. 왜 나갔습니까? 수진 아줌마를 도와주려고요. 수진 씨를요. 어떻게 도와주려고요?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그냥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요? 네. 저는 가끔 알 수 있어요. 누가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면 여기가 아파요. 민우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최 형사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못 찾았어요. 산길을 계속 걸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럼 이 상처는요? 최 형사가 민우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긴 긁힌 자국, 그리고 멍 자국들. 나뭇가지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민우 씨, 최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와 다툰 적 있습니까? 다툼요? 아니요. 아줌마는 착해요. 그럼 왜 수진 씨가 민우 씨를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민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몰라요. 저는 나쁜 짓 안 했는데. 순옥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조금 쏟아졌고 그녀는 황급히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이순옥 씨, 젊은 형사가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옷에 수놓으신 이름표 항상 하시나요? 네. 민우가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이게 아드님 옷에서 떨어진 거 맞습니까? 형사가 비닐봉지에 든 1000조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파란 실로 수놓인 민자.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피해자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옥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증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민우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라고요.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아드님이 어젯밤 왜 나갔는지는 아십니까? 수진 씨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밤 11시에요. 비가 오는데 민우는 그런 애예요. 누가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질 못하죠. 순수한 아이라고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김수진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인은 명확합니다.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다발성 골절. 부검이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현장에 온 최 형사가 물었습니다. 목과 팔에서 방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흔적이죠. 그리고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채취됐습니다. DNA 검사는요?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겁니다. 최 형사는 시신을 내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진의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천조각을 움켜쥐고 있던 바로 그 손. 싸우다가 상대방의 옷을 잡아뜯었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상대가 최 형사의 머릿속에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에 난 긴 긁힌 자국들. 경찰서에서 돌아온 순옥과 민우.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민우야? 제가 뭔가 나쁜 짓 한 거예요? 순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민우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왜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운 얼굴로 저를 봐요? 그건 그냥 오해야. 곧 다 풀릴 거야.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모든 증거가 민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쟤네 집이야. 살인자 아들 키우는 집. 불쌍한 수진이 그 아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순옥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흩어진 뒤였어요. 다만 대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 깨진 달걀에서 흘러나온 노른자가 대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잠들었지만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민우. 그리고 그 옆에 사고 이후 사진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 재활치료를 받는 민우.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순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옥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정의의 변호사 안준혁입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드님 건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꼭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옥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최 형사는 책상 앞에서 현장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수진 형사가 급하게 들어오며 서류를 건넸어요.
최 형사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피부 조직의 DNA와 강민우 씨의 DNA가 일치합니다. 그럼 강민우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최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141번지의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 아침에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 민우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는 담요를 꼭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순옥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그 공책 첫 장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알리 교통사고, 10살 아동 중상,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2010년 6월 15일 내 잘못이다. 내가 민우를 지키지 못했다. 순옥은 그 글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이번에는 반드시 민우를 지켜낼 거라고.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옥의 떨리는 손이 펜을 쥐고 백지 위에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백서. 하지만 그 글자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순옥 씨.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준혁 변호사, 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순옥은 가방을 꼭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DNA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아드님의 피부 조직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천 조각까지. 물리적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우리 민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판단하죠. 안 변호사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옥 씨,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감옥에 갇히면 죽어요. 그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 변호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정신감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드님의 상태를 고려하면 책임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우를 집에 있게 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 변호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민우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뭐해? 그림 그려요. 수진 아줌마요. 순옥이 다가가 보니 민우는 땅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아줌마 웃는 게 예뻤어요. 항상 저한테 사탕 주셨거든요. 민우야, 엄마, 아줌마 언제 다시 와요? 보고 싶어요.
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민우야, 이리 와서 엄마 손 잡아. 순옥은 민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이 아이를 잃을 순 없어. 절대로.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장 박철수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떠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의심받고 있는지를. 141번지 그 아이 말이죠? 한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며칠 전에 수진이네 슈퍼 앞에서 한참 서 있더라고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순옥이가 그 아들을 시설에 보냈어야 했어요. 시설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순옥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리 민우를 시설에 보내라고요? 아, 순옥 씨.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우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아이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애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증거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민우를 얼마나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기나 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업고 와서 치료해준 아이예요. 겨울에 떨고 있는 고양이를 위해 자기 담요를 덮어준 아이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 안 죽였어요. 우리 민우는 안 그랬어요. 순옥의 절규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순옥 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민우를 오래 봐왔지만 오래 봐왔으면 알아야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관을 뛰쳐나갔고 뒤에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만 남았어요. 순옥은 마을 뒷산 산책로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민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 변호사였어요. 이순옥 씨, 지금 어디세요? 산책로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장이요? 네. 구속영장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순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순옥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순옥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최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민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옥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옥은 민우를 꼭 껴안았어요. 무슨 짓이에요? 우리 민우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순옥 씨, 진정하세요. 최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동행해야 합니다. 안 돼요. 우리 민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DNA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천조각, 그리고 여러 정황들. 그건 오해예요. 제발 우리 민우를 데려가지 마세요. 순옥이 민우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저 어디 가요? 무서워요. 아니야, 민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필사적으로 민우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그들을 떼어놓았어요. 엄마, 엄마. 민우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순옥도 민우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 민우가 끌려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민우의 방에 앉아 그의 베개를 껴안고 있었어요. 베개에서는 민우의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우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우.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어떻게 될까? 순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백지와 펜을 꺼냈어요.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옆 유치장에서는 술 취한 남자가 코를 골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만이 민우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옥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백지에 빼곡하게 쓴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당직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순옥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자백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김수진 씨를 죽인 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순옥이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죽였습니다. 당직 형사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봤어요.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 형사님을 불러주세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17분. 한 어머니의 거짓 자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새벽의 신문실, 순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하지만 그 각본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순옥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순옥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날 밤 김수진 씨를 죽인 건 제 아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그때 창문 너머로 수진 씨가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칠 전에 수진 씨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민우 때문에. 최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다툼이었습니까? 수진 씨가 민우를 무서워했어요. 민우가 자주 슈퍼 앞에서 서성거렸거든요. 수진 씨는 그게 불편했나 봐요. 저한테 민우를 단속하라고 아니면 시설에 보내라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 민우는 그냥 사탕을 좋아해서 간 건데, 그래서 그날 밤 수진 씨가 우리 집으로 오는 걸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요? 비탈길에서 마주쳤어요. 수진 씨가 또 민우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근데 수진 씨가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잠깐만요.
최 형사가 손을 들어 순옥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순옥 씨,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DNA는 아드님 것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건 민우가 나중에 온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가 없더라고요. 아마 소리를 듣고 나간 것 같아요. 수진 씨를 구하려고. 그럼 아드님 옷에서 떨어진 천 조각은요? 민우가 수진 씨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 형사는 순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매끄럽게 준비된 대답들. 이순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드님을 보호하려는 거 아닙니까?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한 짓이에요. 제가 죄를 지은 거라고요. 민우는 철창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순옥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민우가 철창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순옥도 민우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우야, 엄마, 여기서 뭐해요? 저 데리러 온 거예요.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웃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응, 민우야.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엄마, 빨리 가요. 여기 무서워요. 알았어. 우리 민우, 조금만 참아. 형사가 순옥을 재촉했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민우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민우는 철창을 붙잡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순옥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미쳤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안 변호사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거짓 자백이 들통나면 아드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민우는 감옥에서 살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감옥에서 누가 챙겨줍니까? 안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순옥 씨,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제 자백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믿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아드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순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민우를 구할 수 있어요? 안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순옥은 멍하니 안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진짜 범인이요? 네. 만약 정말로 아드님이 결백하다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아드님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은 보지 않을 거예요. 안 변호사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순옥 씨, 김수진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적이 있었다거나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다거나. 순옥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 앞이었어요. 순옥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수진과 한 남자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죠. 당신 정말 이러지 마. 이혼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가진 것 절반은 내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법원 판결 나왔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법원? 웃기지 마. 당신이 숨긴 돈 있는 거 나 알아.
가게 금고에. 나가! 당장 나가라고! 수진이 남자를 밀쳤고 남자는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후회할 거야, 이 김수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전 남편이요? 안 변호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네.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체격이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자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 이혼한 건 다들 아니까. 안 변호사는 즉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순옥 씨는 아드님 곁에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최 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커피요. 박수진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이순옥 씨 자백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이지. 아들을 보호하려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최 형사는 현장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멈췄어요. 이게 뭐지? 사진 속 개울과 바위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확대해보니 열쇠고리였습니다. 수진 형사. 이거 증거 목록에 있나? 박수진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현장 다시 가봐야겠어.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최 형사와 박수진은 비탈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피해자가 발견된 곳입니다. 박수진이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최 형사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추락 각도가. 그는 비탈길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만약 위에서 밀렸다면 이런 각도로 떨어지기 힘들어. 충격이 너무 직선적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밀었다기보다는 마치 여기 아래에서 직접 폭행당한 것처럼 보여. 최 형사가 바닥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새에 낀 작은 천조각. 이것 봐. 천조각을 집어든 최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천은 회색이었고 거친 질감이었어요. 작업복 같은 재질. 이건 강민우 옷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재질이야. 그럼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날 저녁 안 변호사는 마을 슈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추모 리본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CCTV 카메라. 혹시 그는 옆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변호사 안준혁입니다. 혹시 이 CCTV 아직 녹화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아, 그거요? 경찰이 가져갔던데요? 모두 다요? 아니요. 그날 밤 것만요. 그 전날 건 아직 있을 거예요. 안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뭐, 경찰도 봤으니까요. 잠시 후 안 변호사는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영상이었어요. 오후 10시, 11시, 그리고 11시 30분. 한 남자가 슈퍼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 험상궂은 인상. 그는 슈퍼 문을 흔들다가 화가 난 듯 발로 차고 떠났어요. 이 사람, 안 변호사가 화면을 멈추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안 변호사님. 저 순옥이에요. 방금 민우한테서 전화 왔는데 민우가 뭔가 기억났대요.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그날 밤에 본 사람이요. 수진 씨 옆에 누가 있었대요. 안 변호사는 모니터 속 남자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안 변호사의 뒤를 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옥과 민우가 투명한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야, 엄마 왔어. 엄마, 민우의 얼굴은 여윈 듯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근데 맛이 없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요. 순옥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응? 정말요? 언제요? 민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순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본 사람 있다고 했지? 누구였어?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저씨요. 큰 아저씨. 큰 아저씨.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무슨 말을 하던? 민우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진 아줌마한테 화내고 있었어요. 돈 내나 그랬어요. 아줌마는 없어 그랬고, 그리고 아저씨가 아줌마를 밀었어요. 아줌마가 비명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무서운 눈으로. 그래서 저는 숨었어요. 나무 뒤에. 그 다음은? 아저씨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갔는데 아줌마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순옥은 민우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민우야, 그 아저씨 얼굴 기억나?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근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전에 슈퍼에서 들었던 목소리예요. 안 변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의 전남편 정태수, 화면에 남자의 정보가 떴어요. 46세, 건설 현장 인부. 5년 전 김수진과 이혼.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 안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재산분할 소송. 작년 3월에 제기했고 올해 4월에 기각됐네. 그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태수가 김수진의 슈퍼 수익금 일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기가 있어. 충분한 동기가? 안 변호사가 메모를 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준혁 변호사?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건장한 체격, 험상궂은 인상.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정태수 씨, 맞습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정태수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 변호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 네일 캐고 다닌다며? 제가요? 무슨? 수진이 일로 날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정태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툭 치며 말했어요. 변호사 양반이 잘못 짚었어. 나는 그날 밤 집에 있었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쨌든 나는 아니야. 범인은 이미 잡혔어. 그 정신 나간 애새끼. 강민우 씨는 무고합니다. 무고? 웃기는 소리. 증거가 명확한데.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정태수 씨, 사건 당일 어디 계셨는지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해? 안 그러시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안 변호사의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변호사 양반,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마. 건강에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정태수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안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사님, 제보가 있습니다.
안 변호사가 최 형사의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안 변호사, 무슨 일입니까? 김수진 씨의 전 남편 정태수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최 형사는 파일을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했죠.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친구 집에 있었다고. 그 친구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진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정태수가 김수진 씨 슈퍼 앞에서 이협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안 변호사가 USB를 꺼내 건넸어요. 최 형사는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태수가 슈퍼 문을 발로 차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그리고 방금 전 정태수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최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협박이요? 네.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 형사와 박수진이 허름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이 집이 맞나? 정태수 주소지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최 형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태수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정태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경찰? 무슨 일인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영장 있어?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럼 못 들어와. 나 엄청 바쁜 사람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정태수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최 형사가 발로 막았습니다. 정태수 씨,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협조? 뭘 협조해?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사건 당일 밤 어디 계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친구 집이라니까. 그 친구 이름은? 박민호. 벌써 진술도 받았잖아. 최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박민호 씨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밤 당신과 통화한 기록이 없던데요? 정태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직접 만났으니까. 몇 시에 만나셨죠? 10시쯤. 정확히는요? 기억 안 나. 그냥 밤에. 박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민호 씨는 당신이 11시쯤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래. 11시였나? 정확히 기억이. 정태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 씨,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짓 진술은 처벌받습니다. 나는 진실만 말하고 있어. 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순옥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냐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순옥은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죽은 까마귀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쪽지 한 장. 입 조심해라.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누군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안 변호사는 141번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다급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 조급해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때 백미러의 한 대의 차가 비쳤습니다. 검은색 트럭. 안 변호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럭은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좌회전을 해도 우회전을 해도 미행이 붙었어. 안 변호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트럭도 속도를 높였어요. 좁은 산길,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트럭이 가속했어요.
이런, 안 변호사가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이 그의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안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트럭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차가 도로를 벗어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다음 날 아침, 최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 형사입니다. 형사님, 119입니다. 청안리 산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변호사 안준혁.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최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박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정태수 당장 연행해.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 안 변호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것을 꺼내보니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충격적인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번엔 변호사, 다음엔 그 애미야. 입 다물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리는 최 형사의 발걸음이 급했어요.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목소리가 모든 것을 뒤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최 형사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이 심해서 깨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 늦으면 며칠 걸릴 수도. 최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안 변호사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태수, 위치 파악됐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좋아. 내가 도착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해. 경찰들이 빌라를 포위했습니다. 최 형사가 도착하자 박수진이 다가왔어요. 형사님, 준비됐습니다. 좋아. 가자. 최 형사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어요. 정태수, 경찰이다. 문 열어.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뛰는 발소리. 뒷문 막아. 최 형사가 소리쳤고 경찰들이 재빨리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문 열어. 안 그러면 강제로 진입한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수가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어요. 왜 이래? 아침부터 정태수 씨,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는데 누가 증명해? 최 형사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다음엔 그 애미야. 입 다물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안준혁 변호사가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죠. 당신이 한 일입니다. 나 아니야. 나는 집에 있었어. 그럼 차는요? 당신 트럭 어디 있습니까? 정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차는 수리 중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고 현장에서 당신 트럭에 페인트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박수진이 증거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태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정태수 씨, 당신은 살인 미수와 협박, 그리고 최 형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 나는 수진이를 죽이지 않았어. 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안 변호사는 쳤어. 인정해.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모르겠어. 진짜 몰라. 최 형사는 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서 가서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정태수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물 한 잔을 밀어줬어요. 마시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정태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수진이한테 갔어. 돈 달라고. 몇 시쯤입니까? 10시 반쯤? 슈퍼는 닫혀 있어서 집으로 갔지. 수진 씨 집이요? 응. 비탈길 위에 있는 작은 집. 거기 가서 문 두드렸어. 정태수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문 열자마자 나보더니 화내더라. 왜 왔냐 그러길래 나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지.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요? 수진이가 없어. 돌아가 그러길래 나는 화가 나서 밀쳤어. 근데 수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문틀에 부딪혔어.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많이 나는 걸 보고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쳤어. 살아 있었습니까? 그래. 움직이고 있었어. 신음소리도 들렸고. 그래서 나는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최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비탈길에서 발견된 건요? 몰라. 나는 집에서만 밀쳤어. 비탈길은 누가 옮긴 거 아니야. 옮겼다고요? 그래 아니면 수진이가 혼자 걸어나갔거나. 최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정태수 씨, 당신이 떠났을 때 수진 씨는 집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응. 그럼 누가 수진 씨를 비탈길로 데려갔을까요?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몰라. 순옥은 민우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옥 씨, 저 박수진 형사입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박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정태수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순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드님, 석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쯤 집에 올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박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박수진이 돌아가려는 순간 순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정태수가 정말 수진 씨를 죽인 건가요? 박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민우는 완전히 무죄인 거죠?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박수진이 떠나고 순옥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최 형사는 사건 파일들을 다시 꺼내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는 현장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발견된 위치, 주변 흔적들. 만약 정태수 말이 맞다면 수진 씨는 집 안에서 다쳤어. 그럼 누가 비탈길로 옮긴 거지?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집 문 앞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문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말이 맞았어요. 그럼 정말 누군가 옮긴 거야. 최 형사는 다른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현장 주변 발자국 사진. 여러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태수 거. 이건 민우 거. 그럼 이건 세 번째 발자국. 크기가 작았습니다. 여자 신발. 여자? 최 형사는 재빨리 확대 사진을 찾았습니다. 운동화 자국이었어요. 이 발자국 누구 거지? 그는 급히 박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형사. 이 발자국 분석 결과 어디 있어? 잠깐만요. 박수진이 파일을 뒤적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요. 245 사이즈 운동화 여성용입니다. 김수진 씨, 신발 사이즈는? 230입니다. 그럼 이건 수진 씨 거가 아니네. 최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장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 민우가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순옥이 달려가 민우를 꼭 껴안았어요. 민우야, 우리 민우. 엄마,
민우도 순옥을 꼭 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집에 가자,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네. 엄마, 둘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형사가 뛰어나왔어요. 이순옥 씨. 잠깐만요. 순옥이 돌아봤습니다. 최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날 밤 정말 집에만 계셨습니까?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집에 있었죠.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신발 사이즈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45mm요. 왜 그러세요? 최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순옥 씨. 저희 경찰서로 다시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사건 현장에서 당신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문실에 다시 앉은 순옥. 최 형사가 사진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순옥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신문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안 변호사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왔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박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형사님, 신문 중단하세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안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세 번째 사람의 정체를.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안 변호사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사진. 그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찍혀 있었어요. 최 형사가 안 변호사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이장님인가요? 사진 속에는 박철수 이장이 김수진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날 밤 자정 직전. 어떻게 이 사진을? 제가 사고 직전에 수진 씨 집 근처 CCTV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길 건너편 주택의 보안 카메라였죠. 안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그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죠? 최 형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왜? 그게 제가 알아낸 겁니다. 안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철수 이장과 김수진 씨, 그들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금전거래? 네. 3년 전 수진 씨가 슈퍼를 확장할 때 이장님에게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갚지 않았어요. 박수진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네요. 그리고 독촉장도. 이장님은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수진 씨는 사업이 어렵다며 미뤘습니다. 그러다 사건 전날 둘이 크게 다퉜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최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장님을 데려와야겠어. 경찰차가 이장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최 형사와 박수진이 내려 문을 두드렸어요. 이장님,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서해 가시죠. 지금요. 저녁 먹으려던 참인데. 중요한 일입니다. 박철수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그는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형사들을 바라봤어요. 박철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사건 당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일찍 잤어요. 정말입니까? 최 형사가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수진 씨 집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은 밤 11시 40분. 박철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수진 씨 집에 가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장님, 갔습니다. 박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돈 받으러 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제 딸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요? 수진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까? 네.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감으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만 저는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도와주다가 용의자가 될까봐.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119에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겁이 나서. 최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비탈길까지 갔죠? 모릅니다. 제가 나왔을 때는 집 안에 있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박철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최 형사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이장님, 혹시 수진 씨를 비탈길로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돈도 못 받고 이대로 죽으면 영영 못 받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순옥과 민우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순옥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문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때 안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순옥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순옥은 민우를 벤치에 앉혀두고 안 변호사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순옥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갔었어요. 어디로요? 민우가 밤에 나가는 걸 보고 쫓아갔어요. 걱정돼서.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를 찾아 비탈길까지 갔는데 거기서 수진 씨를 봤어요. 수진 씨를요? 네. 수진 씨가 비탈길을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안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가가려고 했어요. 도와주려고. 근데 그때 민우가 나타났어요. 민우도 수진 씨를 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요? 민우가 수진 씨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수진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민우를 보고 무서워하면서.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민우를 밀쳤어요. 그리고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그럼 수진 씨는 스스로 떨어진 겁니까?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우가 놀라서 손을 뻗었는데 그때 민우 옷이 찢어진 거예요. 수진 씨 손에 천조각이. 안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모든 증거가 민우를 가리키는데 차라리 제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순옥 씨, 변호사님, 저는 이미 68살이에요.
제가 감옥에 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우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순옥이 안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민우를 지켜주세요. 그것만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모든 관계자들이 신문실에 모였습니다. 정태수, 박철수, 그리고 순옥. 최 형사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30분. 정태수 씨가 수진 씨 집에 도착.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 끝에 수진 씨를 밀침. 수진 씨는 머리를 부딪혀 부상. 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1시 40분. 박철수 이장이 도착. 쓰러진 수진 씨를 발견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도망. 박철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이 수진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탈길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해 제대로 걸을 수 없었죠. 최 형사가 다음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정 무렵 강민우 씨가 수진 씨를 발견하고 구하려 함. 하지만 수진 씨는 공포에 질려 민우 씨를 밀침. 그리고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추락. 그리고 이순옥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최 형사가 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당신이 처음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수진 씨는 살 수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119에 전화했다면 박철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결국 수진 씨를 죽인 건 당신들의 이기심과 비겁함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정태수는 살인 미수와 폭행, 박철수는 범인 도피 방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어요. 민우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순옥과 민우가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비 와요. 그러네. 우산이 없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맞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엄마. 저도 무서웠으니까 이해해요. 민우의 순수한 미소에 순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우. 정말 착한 우리 아들.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형사의 책상 위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놓였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던 최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의 절반만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비탈길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수진을 정말로 죽인 겁니다. 증거는 수진의 집 다락에 있습니다. 최 형사는 재빨리 박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형사, 지금 당장 김수진 씨 집으로 가자. 무슨 일입니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급히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기도 하죠. 김수진의 집 다락으로 올라가는 최 형사의 손전등 불빛이 먼지 가득한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었어요. 최 형사와 박수진은 좁은 다락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형사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박수진이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이건 일기장? 최 형사가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김수진의 필체였어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도 그가 찾아왔다.
돈을 달라고. 나는 이제 지쳤다. 차라리 모든 걸 경찰에. 최 형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민우가 오늘도 슈퍼 앞에 서 있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때 일만 아니었다면. 그때의 일이요? 박수진이 최 형사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최 형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2020년 6월 13일. 오늘 끔찍한 일이 있었다. 내 차가 그 아이를. 나는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쳤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두렵다. 최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뉴스를 봤다. 민우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이라고. 범인은 도주했다고. 그게 나다. 박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사님, 이게 김수진이 강민우의 뺑소니 범인이었어. 최 형사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민우가 자꾸 슈퍼에 온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다. 아니, 그럴 리 없다. 그 아이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괴롭힌다. 그럼 수진 씨가 민우 씨를 두려워한 이유가 죄책감이었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최 형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 쓴 글이었어요. 2025년 10월 27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자백하기로 했다. 민우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최 형사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백하려고 했던 거야. 경찰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 형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는 5년 전 강민우 씨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범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백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전날 밤 정태수가 찾아와 폭행했고 박수진이 이어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려다 비탈길에서 민우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우 씨는 구하려 했지만 수진 씨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밀쳤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추락한 겁니다. 최 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김수진 씨, 전 남편 정태수는 폭행과 살인 미수, 마을이장 박철수는 범인도 피방조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최 형사가 순옥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순옥 씨, 최 형사입니다. 문이 열리고 순옥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또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순옥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우 씨가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왜 그러시는데요?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도주했어요. 끝까지 잡지 못했고. 최 형사는 김수진의 일기장을 꺼내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순옥이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수진 씨가. 네, 김수진 씨가 민우 씨를 친 범인이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 민우를 그렇게 만든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일기장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5년간 찾아 헤맸던 범인. 그 범인이 바로 이웃이었다는 사실. 민우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본능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가 민우 씨를 두려워한 건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비극을 만든 거군요.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수진 씨는 자백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네. 만약 하루만 일찍 자백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수진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 정태수도 이장 박철수도 구속된 상태였으니까요. 순옥과 민우가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왜 여기 왔어요? 수진 아줌마한테 인사하러. 근데 아줌마는 응. 하늘나라에 갔어. 하지만 인사는 해야지. 순옥은 민우의 손을 잡고 김수진의 묘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그 죄책감을 안고 5년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민우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긴 어려워.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 하지만 순옥이 눈물을 닦았어요. 너도 결국은 피해자였던 것 같아. 내 두려움이, 내 죄책감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엄마, 민우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편안할까요? 그래, 아마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테니까. 두 사람은 잠시 묵념한 후 일어섰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태수는 폭행과 살인 미수로 8년 형을 받았고 박철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범인 도피방조로 3년 형을 받았어요. 안 변호사는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순옥과 민우. 민우야, 시장 갈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옥 씨? 어머, 민우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편견이 아닌 미안함과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이제 안 무서워해요. 그래, 민우야.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진실이 뭐예요? 순옥은 민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저도 엄마 사랑해요. 안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 변호사님, 바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최 형사가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 사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어요. 정태수도, 박철수도, 심지어 수진 씨도. 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비극이었죠. 정태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박철수는 연루될까 하는 두려움, 수진 씨는 과거가 밝혀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모여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조금만 더 정직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순옥 씨와 민우 씨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봤는데 민우 씨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과 민우는 집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민우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노을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 글쎄. 민우는 뭐 하고 싶은데? 저는요, 엄마랑 산책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도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네. 엄마?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도 엄마 지켜줄게요. 저 이제 컸잖아요. 순옥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민우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그림자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을 더 이상 짓누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순옥과 민우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김수진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진실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어떤 이에게는 고통으로, 어떤 이에게는 해방으로, 그리고 순옥과 민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으로 그들의 앞날이 평온하기를, 그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